면회 온 여자를 희롱하던 병사, 그녀가 장군의 부인인 걸 몰랐다. 겨울 군부대의 공기는 매섭게 차가웠다. 면회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나무들은 잎 하나 없이 앙상했고 시멘트 바닥은 서리빨이 올라와 하얗게 얼어 있었다. 면회일이라 그런지 부대 곳곳에 평소와는 다른 긴장과 들뜬 기운이 섞여 있었다. 군복을 말끔히 다린 병사들이 가족을 맞으러 나가고 부대 정문 앞엔 면회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이날 부대 정문 앞에 고급 검은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다. 운전석에서 내린 이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의 운전기사였고 뒷좌석 문을 열자 한 여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코트깃을 세운 그녀는 30대 중반쯤으로 보였지만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고운 얼굴이었다. 묵직한 기품과 차분한 미소, 그리고 은은한 진주 귀걸이까지. 단정하면서도 쉽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의 이름은 서윤정. 오늘은 아들을 면회하러 이곳에 온 것이었다. 남편이 워낙 바쁘고 직책이 무거워서 가족 행사에도 참석하기 어려웠기에 군 복무 중인 아들을 직접 챙기려 일부러 시간을 낸 것이다. 면회실의 시선들. 면회실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병사 몇 명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군부대 특유의 건조한 공기 속에서 이렇게 세련된 여성이 들어오는 일은 드물었다. 몇몇 병사는 은근히 서로 팔꿈치로 찌르며 속삭였다. 야, 봤냐? 와, 저 사람 누구야? 누구 면회객이지? 와, 진짜 여배우인 줄. 혹시 이 근처 사는 사람인가? 저런 사람도 군대에 아들이 있네. 이때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상병 박태수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됐다. 그는 부대 내에서 입이 거칠기로 유명했고 후임병들 사이에서도 무례하다는 평가를 자주 받았다. 면회객이 들어오면 은근슬쩍 농담 반, 희롱 반의 말투로 분위기를 흔들곤 했다. 태수의 눈매가 비릿하게 휘어졌다. 불편한 첫마디. 서윤정이 자리에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다. 태수가 다가오더니 의자에 걸터 앉으며 느끼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줌마, 누구 면회 오신 거예요? 아니, 아줌마라고 하기엔 너무 젊으시네. 혹시 술집 이런 데서 일하시진 않죠? 옆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서윤정은 짧게 숨을 들이마셨지만 얼굴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저 정중하게 말했다. 아들을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노골적인 웃음을 지었다. 아, 아드님 면회요? 그럼 혹시 혼자 오신 거예요? 우리 부대에 요즘 심심한 병사 많거든요. 뭐 외로우면 저녁에 한번 보시든가. 옆에서 킥킥대던 병사들조차 잠시 움찔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지나친 말이었다. 아들의 등장.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병사가 들어왔다. 단정히 다린 군복, 짧게 깎은 머리, 그리고 눈빛에 긴장감이 서린 청년. 그는 바로 서윤정의 아들 최민석 일병이었다. 민석은 어머니를 보자 반가움과 동시에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태수를 보고 표정이 굳었다. 태수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야, 너 엄마 진짜 미인이네. 형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라. 민석의 주먹이 순간 움켜쥐어졌다. 하지만 군 생활의 서열과 규율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저 이를 악물고 어머니 옆에 앉았다. 서윤정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무언가 상황을 짐작했지만 굳이 그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지 않았다. 다만 눈빛이 서늘하게 가라앉았다. 잠시 스친 권위. 면회 시간이 끝나고 민석이 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해 정문까지 나왔다. 그때 운전기사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코트를 받아주었다. 부인님, 차 준비되었습니다. 태수는 멀찍이 서 있다가 그 장면을 보았다. 부인님이라는 호칭에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에게 중요한 건 단지 그날의 농담거리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몰랐다. 그가 그렇게 함부로 농락하던 여인이 육군 모부대의 여단장 부인, 그리고 국방부 장관과도 직통으로 연결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예고된 폭풍. 부대로 돌아간 태수는 그날 저녁 후임들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야, 오늘 면회 온 아줌마 봤냐? 내가 번호라도 따볼 걸 그랬어. 완전 내 스타일이더라. 그 말에 몇몇은 웃었지만 한 후임은 표정이 굳었다.
그는 우연히 면회실에서 들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그리고 그녀가 떠날 때 부대장조차 정중하게 경례를 하던 모습을 기억했다. 그 후임의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스쳤다. 혹시 큰일 나는 거 아냐? 그리고 불과 이틀 뒤 부대 전체에 내려진 긴급 공지. 전 장병 대대 회의실로 집합. 이틀 뒤 부대 전체가 정문 앞 운동장에 집합했다. 대대장이 단상 위에 서 있었지만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어딘가 초조해 보였다. 병사들은 이유도 모른 채 줄을 맞춰 섰고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무슨 일이지? 훈련 취소됐나? 설마 사고 난 건 아니겠지? 그러나 대대장의 첫마디는 모든 병사의 등을 곧게 세우게 만들었다. 최근 면회일에 발생한 용납할 수 없는 언행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행위에 관련된 인원은 앞으로 군 생활이 평생 기억에 남을 만큼 각오해야 할 것이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박태수 상병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웃었다. 설만하겠어? 그러나 대대장의 시선이 군중 사이를 훑다 그의 쪽에서 잠시 멈추자 심장이 둔탁하게 내려앉았다. 그날 면회실에서 있었던 장면이 머릿속에 재생됐다. 그의 귀에는 아직도 들리는 듯 했다. 혹시 혼자 오셨어요? 외로우면 웃음 섞인 그 목소리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겹쳤다. 그날 저녁 대대 행정반에서 몇몇 간부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전화 통화가 이어졌고 중대장과 대대장은 번갈아 어디론가 보고를 올렸다. 병사들 사이에선 점점 기묘한 소문이 돌았다. 야, 그 여자 그냥 면회객이 아니래. 장군 부인이라던데? 에이 설마 장군이 이런 시골 부대까지 왜 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며칠 전 면회실에서 서윤정을 스쳐본 중사 하나가 후임에게 조용히 말했다. 나 그분 본 적 있어. 군사 행사 VIP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야. 옆에 별 2개 단 장군이 있었고. 후임의 눈이 커졌다. 그럼 진짜야? 중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아침 연병장 한쪽에 검은색 SUV 2대와 군용 지프 1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차량 문이 열리더니 제복을 단정히 입은 장교들이 먼저 내렸고 그 뒤를 따라 키가 크고 위험 있는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가슴팍엔 은빛 별 2개가 반짝였다. 병사들 사이에서 숨죽인 탄식이 새어나왔다. 소장? 여단장이 직접 온 거야? 장군의 표정은 차갑고 엄중했다. 그 옆에는 서윤정이 서 있었다. 코트 차림이지만 그날 면회실에서와는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다. 그녀는 주변 병사들을 스치듯 바라보며 걸었고 그 시선이 박태수 쪽을 향하자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중대 내무반 안에서 불려나온 태수는 눈앞의 장군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마치 폐 속의 공기가 빠져나가는 듯 숨이 막혔다. 장군은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내 아내에게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말해봐라. 침묵. 태수의 손이 땀으로 젖었다. 주위 간부들이 숨죽인 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장군의 부인은 직접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수첩을 꺼내 간부에게 건넸다. 그 안엔 그날 면회실에서 오간 모든 대화가 날짜와 시간까지 적혀 있었다.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의 농담은 웃기려던 것이 아니었고 호기심도 아니었다. 그냥 무례였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제부터 치르게 될 것이다. 부대에는 전례 없는 긴급 조사령이 떨어졌다. 군사경찰 헌병대 소속 차량이 부대 안으로 진입했고 하얀 완장을 찬 조사관들이 차례로 내려섰다. 병사들은 창문 틈새로 그 모습을 훔쳐봤다. 야, 저거 헌병 아니냐? 맞아, 완장색이 다르잖아. 평소엔 훈련이나 군기 점검 정도에만 오던 이들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다. 먼저 소환된 건 해당 사건이 발생한 날 면회실 근무를 맡았던 병장과 상병들이었다. 그들은 헌병대가 설치한 간이 조사실로 들어가며 땀에 젖은 손으로 모자를 고쳐 썼다. 조사관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희미하게 흘러나왔다. 면회객과 병사 사이 대화를 들은 건? 기록 남긴 건 없나? 차가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중대장 역시 불려갔다.
조사관은 냉정하게 상황을 물었다. 해당 병사의 인사기록, 징계 전력, 성희롱 예방 교육 이수 여부 전부 제출하십시오. 중대장의 얼굴이 굳었다. 이것은 단순한 장난 취급으로 끝날 일이 아니었다. 이미 윗선에서 군 기강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야, 들었냐? 그 장군님이 국방부 직속이래. 그럼 부대장까지도 조사받는 거 아냐? 사실 소문은 과장된 것도 있었지만 일부는 사실이었다. 여단장이자 사건의 당사자 부인은 국방부 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이었다. 박태수 상병은 점점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처음엔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내무반 동기마저 조사실에서 돌아와 말했다. 야, 그날 대화 다 적혀 있더라. 말 돌려봤자 소용없어. 태수의 손이 떨렸다. 머릿속에서 전역이라는 단어는 이미 사라지고 대신 영창 징계 불명예가 떠올랐다. 며칠 후 부대 전체 대대회의가 열렸다. 단상 위에 선 부대장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군복을 입은 이상 명예와 품위를 지켜야 한다. 이번 사건은 우리 부대뿐 아니라 육군 전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의 말은 군중 속 박태수와 관련 간부들에게 칼처럼 꽂혔다. 그리고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사건은 국방부 감찰실이 직접 수사한다. 또한 관련 간부들의 직무태만 여부도 함께 조사할 것이다. 순간 장교석에 앉아있던 몇몇 간부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불똥이 단순히 병사 하나로 끝나지 않게 된 것이다. 그날 밤 행정반 불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다. 보고서 작성, 자료 제출, 사건 경위서, 종이 냄새와 피로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이건 오래간다. 그리고 누군가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부대에 내려온 국방부 감찰팀은 한치의 빈틈도 허락하지 않았다. 회색 정장을 입은 감찰관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지휘통제실에 들어서자 실내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한쪽 구석 군사경찰 장교들이 사건 자료와 면회실 CCTV 원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 감찰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다. 우리는 단순히 병사의 일탈을 보러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이 어떻게 여기까지 번졌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직무를 소홀히 했는지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회의실 밖에서 기다리던 간부들의 얼굴이 하나같이 창백했다. 일부는 벌써부터 전화기를 움켜쥐고 상급부대에 연락을 취했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국방부 직속 감찰은 상명하복의 사슬 위에 있는 사실상 군 내부의 특검이었다. 그 시각 박태수 상병은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가락을 꼬아 쥐고 있었지만 목덜미에 흐르는 땀은 감출 수 없었다. 조사관이 차분히 묻는다. 면회객을 보고 한 발언 인정합니까? 태수는 처음엔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조사관이 태블릿 화면을 돌려 보였다. 거기에는 CCTV 음성 파일과 면회 실력 복도에서 녹음된 보안부대 보고서가 함께 있었다. 그의 표정이 무너졌다. 같은 시간 여단장은 부대장실에 들어섰다. 장군의 부인인 그녀는 강인한 표정으로 의자에 앉았다. 당신 부대에서 제 가족이 모욕을 당했습니다. 전 이걸 개인 감정이 아니라 군 기강 문제로 보겠습니다. 부대장은 식은땀을 훔쳤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곧 국방부 보고서에 실릴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부대 전 간부는 본부 강당으로 집합 명령을 받았다. 스크린에는 군 인권보호 특별대책회의라는 제목이 떴다. 국방부 인권국장이 직접 연단에 올라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병사의 잘못이 아닙니다. 방치한 간부, 묵인한 분위기, 그리고 보고를 늦춘 지휘 라인까지 모두 조사 대상입니다. 그 순간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박태수의 이름만이 아니라 그와 같은 내무반에서 웃으며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다라던 간부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다. 박태수 상병의 폭언 사건은 결국 부대 담장을 넘어섰다. 국방부 감찰팀의 중간 보고가 군 내부 언론 채널 밀리터리 뉴스라인에 흘러들어갔고 익명의 제보자가 면회실 CCTV 영상 일부를 편집해 외부로 유출했다. 영상은 불과 15초였지만 거친 웃음소리와 함께 날아온 술집 아가씨 아니세요?
라는 대사가 그대로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군 장병 커뮤니티와 SNS는 이 영상으로 도배됐다. 부대 이미지 끝장났다. 저런 놈이 어떻게 군인이지? 장군 부인 건드린 건 완전히 자폭이네라는 댓글이 쏟아졌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긴급 브리핑을 열었지만 이미 여론은 걷잡을 수 없었다. 그 시각 장군 부부는 서울의 관사에서 언론 기사를 하나씩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남편인 장군은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건 단순 모욕이 아니라 군 기강 붕괴 사례로 남을 거야.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부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번 일을 개인 감정이 아니라 군 조직 문화 개혁의 기회로 삼으려 했다. 그날 오후 전군 지휘부가 국방부 청사대회의실에 모였다. 회의 안건 첫 줄에는 큼지막하게 사단 면회객 모욕 사건 및 조직 문화 진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국방부 장관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사소한 개인 일탈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지휘 계통 전반의 인식, 관리 대응이 총체적으로 잘못됐습니다. 관련 간부와 책임자를 엄정히 문책하겠습니다. 일부 부대장은 회의석상에서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다른 일부는 혹시 우리 부대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박태수 상병은 군사경찰 유치장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사건의 무게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장군 부인인 줄 알았으면 그런 말 안 했죠. 그의 말은 조사관의 한숨과 함께 묻혔다. 부대 정문 앞 회색 방탄 SUV 2대가 천천히 들어섰다. 위병소의 병사들이 얼어붙은 듯 경례를 붙였지만 그 눈빛에는 혼란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다. 차량 문이 열리자 장군 부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장군은 완벽하게 다린 제복 차림, 부인은 단정한 정장에 군 배지를 달고 있었다. 부대장은 멀리서 달려오며 허리를 깊게 숙였다. 까카, 부대까지 오시다니. 말로 듣는 것과 눈으로 보는 건 다릅니다. 오늘은 직접 보려고 왔습니다. 장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면회실 사건 이후 부대 내부는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었다. 몇몇 간부들은 괜히 장군 부인 건드렸다가 일이 커졌다며 사건을 축소하려 했고 일부 병사들은 운 없는 놈 걸린 거라며 여전히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었다. 장군 부부는 먼저 사건 현장이었던 면회실로 향했다. 닫힌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흘러나왔다. 부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 공간이 군인의 가족을 모욕한 자리였다는 게 참담하네요. 부대장은 옆에서 식은땀을 흘렸다. 그날 오후 장군은 생활관과 식당, 훈련장을 순차적으로 돌았다. 그리고 마침내 생활관 뒤편 낡은 창고 옆에서 서성이는 병사 몇 명을 발견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이 역력했지만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부인이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혹시 이번 사건 말고도 말 못한 일들이 있나요? 병사들 중 한 명이 망설이다 눈을 내리깔았다. 말해도 되는 건가요? 저희 보복당할까봐. 그 순간 장군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나는 이 부대의 최고 책임자 위에 있는 사람이다. 내가 하는 말은 기록되고 책임질 사람은 내가 책임진다. 그 말에 병사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사실 박태수 상병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참 몇 명이 신병들 상대로 야간행군 때 심하게 때리고 모욕적인 말을 여군들한테도요. 병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가히 폭탄이었다. 그동안 단편적으로만 떠돌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부대 안에서 벌어진 야간행군 가혹행위, 그리고 여군들까지도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장군 부부의 표정을 더욱 굳게 만들었다. 언제부터 그랬지? 장군이 낮게 물었다. 병사는 주저하다가 말했다. 저희 중대에서는 최소 1년 전부터요. 고참들이 정신력 강화 훈련이라며 신병들을 번갈아가며 괴롭혔습니다. 어두운 산속이라 CCTV도 없고 목격자도 적으니까. 부인은 손에 쥔 메모장을 꾹 눌렀다. 구체적으로 말해줘요. 그냥 괴롭힘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해요. 병사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다. 12km 야간행군 중에 일부러 뒤처진 사람을 산속 공터로 데려가 무릎 꿇리고 물도 안 주고 뺨을 때리고 욕을 퍼붓고 여군들은 몸 만지면서 추근덕거린 적도 있습니다.
다음 날엔 그냥 훈련이었다고 하고요.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병사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심한 경우엔 군화로 배를 걷어찬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후에 토하면서 쓰러진 병사가 있었는데 연약하니까 군생활 못한다며 더 괴롭혔습니다. 장군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는 부대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지금 당장 야간행군 기록과 참석자 명단, 그리고 그날 근무했던 간부들의 보고서를 전부 가져와.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알겠습니다 하고 급히 나갔다. 부인은 조용히 병사들에게 물었다. 혹시 이 일로 피해를 입고도 말을 못한 여군이 있나요?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있습니다. 저랑 같이 들어온 기마린 일병 그 친구 한 달 전에 야간행군에서 무릎을 다쳤는데 고참이 억지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가다가 손을 이상하게 만지고 여자는 무게 중심이 다르다면서 웃고. 부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그 병사는 지금 어디 있죠? 의무실에 있습니다. 무릎이 아직 다 안 나아서. 잠시 후 의무실로 이동한 장군 부부는 침대에 앉아 있는 기마린 일병을 마주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일어서려 했지만 부인이 손을 잡았다. 편하게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지켜주러 온 겁니다. 기마린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저 그날 이후로 잠을 잘 못 자요. 꿈에서도 그 얼굴들이 나와서 근데 누구한테 말하면 더 당할까봐. 장군이 단호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 뒤에 있다. 너를 괴롭힌 놈들 오늘 밤 안으로 다 끌어내겠다. 그날 밤 부대 내 조사팀이 꾸려졌다. 장군의 직속 조사관들이 도착했고 병사들의 증언과 행군 기록, 당시 근무표가 빠르게 모였다. 보고서를 받아든 장군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병영 부조리가 아니다. 범죄다. 하지만 이 소식은 이미 부대 안쪽에서 퍼지고 있었다. 가해자 중 일부는 증거를 없애려고 서류를 빼돌리고 동료 병사들에게 입 다물라는 압박을 가했다. 그리고 그 순간 조사팀이 들이닥쳤다. 모두 자리에 앉아. 이제부터는 장군 직속 조사다. 거짓말하면 군법회의 직행이야. 가해자 중 한 명인 박태수 상병이 비웃으며 말했다.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요? 그냥 훈련 중 오해였을 뿐인데. 그 말이 끝나자 장군의 눈빛이 칼처럼 번뜩였다. 오해라면 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밝혀야겠지. 부대 전체에 번개처럼 퍼진 소문은 한밤의 정적을 갈라놓았다. 장군이 직접 조사팀을 꾸려 현장에 투입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조사 대상이 간부와 고참 병사들이라는 점은 군 내부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병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불안에 떨었고 가해자들 중 일부는 부대 밖 친분 있는 상관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그 모든 시도는 조사팀 도착과 함께 철저히 차단됐다. 본격적인 신문 시작. 조사관들은 우선 야간행군 참가자 전원을 모아 두 줄로 세웠다. 각자의 위치와 역할,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대조하며 진술을 받았다. 야간행군 중 기마린 일병이 무릎 부상을 입은 시각은 23시 40분 맞습니까? 아마 그쯤 병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그런데 기록에는 23시 55분에 대열 복귀라고 되어 있네요. 부상자가 15분 만에 대열에 합류할 수 있었을까요? 조사관의 질문에 병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가해자의 첫 불신. 가해자로 지목된 박태수 상병은 여전히 뻔뻔했다. 그냥 훈련이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면 안 되죠. 군대는 평등해야 합니다. 장군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평등이란 말 그렇게 쉽게 쓰지 마라. 내가 한 건 평등이 아니라 폭력이야. 그것도 약자를 향한 비겁한 폭력. 박 상병은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기세를 꺾지 않았다. 그 순간 부인이 걸어 들어왔다. 손에는 피해자들의 진술서와 사진이 들려 있었다. 훈련이라고? 그럼 이 멍자국과 찢어진 무릎 보호대, 그리고 손목에 남은 자국들은 다 환상 속의 증거란 말이냐? 숨겨진 진실 드러나다. 신문이 이어지자 예상치 못한 증언이 터져 나왔다. 사실 그날 저도 봤습니다. 할인 일병이 비틀거리자 박 상병이 여자라서 약하다면서 밀쳤어요. 그때 넘어지면서 무릎이
이 증언에 다른 병사들도 연이어 고개를 끄덕였다. 일부는 그동안의 괴롭힘과 모욕적인 언행까지 상세히 털어놓기 시작했다. 조사관은 빠르게 기록을 정리하며 장군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언이 일치합니다. 게다가 야간행군 경로 기록과 GPS 추적 결과도 맞아떨어집니다. 은폐 시도.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 것만은 아니었다. 가해자 측 일부 간부들이 기록을 조작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행군 기록지 원본이 사라졌습니다. 한 조사관이 보고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장군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원본은 본부 서버에도 있을 거다. 즉시 확인해. 기록을 조작한 자는 계급 불문하고 체포한다. 몇 시간 뒤 서버에서 복원된 원본이 도착했다. 조작된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났고 서명란에는 해당 중대장의 이름이 찍혀 있었다. 부대장은 식은땀을 흘렸다. 장군님, 이건 제 지휘 하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내가 몰랐다는 건 지휘 책임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 장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피해자와의 대면. 밤이 깊었지만 부인은 다시 피해자들을 찾았다. 그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맞추며 말했다. 당신들이 겪은 고통은 절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그 고통이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김아린 일병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군 생활이 조금은 안전해질까요? 그렇게 만들 겁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한. 긴급 군법회의 소집. 새벽 3시 전군 지휘부에 긴급 통보가 내려갔다. 장군의 명령이었다. 가해자와 은폐 시도자 전원, 군법회의 회부. 내일 정오까지 자료 제출. 전국의 주요 부대 지휘관들이 영상회의에 접속했고 화면 속엔 낯빛이 굳은 고위 장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장군은 단호히 선언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병역 문제를 넘어 군의 명예와 안전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를 바로잡을 것이다. 군법회의가 열리는 날 아침 부대 앞에는 군용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각지에서 소환된 장교들과 조사관들 그리고 몇몇 주요 증인들이 삼엄한 경계 속의 회의실로 들어섰다. 그곳은 마치 숨조차 크게 쉴 수 없는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개회 선언. 군법회의 의장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두드리며 말했다. 지금부터 부대 야간행군 중 발생한 폭행 및 피해자 희롱 사건에 대한 군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게 울렸다. 회의실 뒤편에는 피고인석이 마련되어 있었고 박태수 상병과 사건 은폐에 가담한 중대장 그리고 2명의 간부가 앉아 있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동자 속엔 불안과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증거 제시. 첫 번째로 제출된 것은 GPS 기록과 훈련 로그 원본이었다. 조사관이 스크린에 자료를 띄우며 설명했다. 23시 40분 피해자 김아린 일병이 부상을 당했고 23시 55분 대열 복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GPS 경로를 보면 해당 시각 박 상병이 피해자와 떨어진 지점에 있었고 그 직후 피해자의 속도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조용한 숨소리들이 번졌다. 이어 피해 당시의 사진과 의료 보고서가 제출됐다. 멍자국, 찢어진 무릎 보호대, 그리고 손목의 자국이 화면에 비쳤다. 누군가 작게 적의 훈련이라고 중얼거렸다. 피해자 진술. 김아린 일병이 증인석에 섰다. 손은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박 상병은 제가 뒤처지자 여자라서 그렇다고 말하며 등을 세게 밀었습니다. 균형을 잃고 넘어졌고 그 과정에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이후에도 이 정도로 힘들면 군대에 왜 왔냐며 조롱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군법회의장의 공기가 묵직해졌다. 가해자의 변명과 붕괴. 박태수 상병은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다. 전 그냥 사기를 북돋으려고 한 겁니다. 여자라고 차별한 게 아니라. 그러나 곧 조사관의 한마디가 그의 말을 잘랐다. 그렇다면 이건 뭡니까? 조사관이 들고 있는 것은 다른 병사가 녹음한 음성 파일이었다. 스피커에서 박 상병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다. 여자 주제에 군인 행세하지 마. 내가 아주 뼈를 단단히 맛보게 해줄게. 박 상병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방청석에서는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은폐 시도자의 몰락. 은폐에 가담한 중대장은 조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행군 기록 원본을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까? 제가 그 상황을 오해해서. 오해? 오해로 공문서를 파기합니까? 그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중대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의장은 고개를 저었다. 내부 고발자의 등장. 그때 한 병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를 꺼냈다. 혹시 증거가 사라질까봐 야간 행군 당시 제가 가지고 있던 액션캠으로 전 과정을 촬영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메모리로 쏠렸다. 조사관이 빠르게 파일을 열었고 화면 속에는 박상병이 피해자를 밀치고 조롱하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그 영상에는 중대장이 뒤에서 무심히 바라보는 모습도 담겨 있었다. 결정적 순간. 의장은 천천히 판결문 초안을 읽었다. 피고 박태수 상병 군형법 제조에 따라 폭행 및 가혹행위로 유죄. 중대장 은폐 및 증거인멸로 유죄. 가담 간부 지휘 책임 방기로 유죄. 피고석에 앉아있던 이들의 어깨가 한순간에 무너졌다. 장군 부인의 한마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장군 부인이 증인석에 섰다. 오늘 판결이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군 내부에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군은 국민의 아들이, 딸이 안전하게 복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회의실에 있던 이들 중 누구도 고개를 들지 못했다. 군법회의가 끝난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부대 주변은 기자들과 방송 차량들로 북적였다. 이번 사건은 이미 군 내부를 넘어 사회 전반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고 장군 부인을 희롱한 병사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언론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 언론의 폭발적인 반응. TV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연달아 쏟아졌다. 부대 병사 장군 부인을 성희롱 군법회의서 유죄 판결. 군 내부 은폐 시도까지 책임 간부 모두 처벌. 인터넷 기사 댓글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글로 도배됐다. 군대가 아직도 이 모양이냐? 저런 놈들은 사회에 나오면 더 큰 문제다. 장군 부인 아니었으면 그냥 묻혔을 사건이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군의 폐쇄성과 가혹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한층 거세졌다. 장군의 복귀. 그날 오후 부대 정문에 장군이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더할 나위 없이 냉정했다. 오늘부터 이 부대는 내가 직접 감찰한다. 숨기지 마라. 감싸주지도 않는다. 그 한마디에 간부들의 표정이 동시에 굳어졌다. 장군은 부대 전 장병을 집합시켰다. 이번 사건 단순한 개인 일탈로 끝나지 않는다. 군대는 힘을 가진 자가 약자를 누르는 곳이 아니다.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모두가 그 의미를 새겨라. 가해자들의 이후. 박태수 상병과 사건 은폐에 가담한 간부들은 군사경찰에 이송되었다. 구금 대기실에서 박 상병은 벽을 바라본 채 중얼거렸다. 그냥 장난이었는데 이렇게까지 될 줄은. 그의 말은 허공으로 사라졌고 곁에 있던 다른 가해 간부는 씁쓸하게 웃었다. 넌 아직도 그게 장난이라고 생각하냐? 군 내부의 개혁 움직임. 사건 직후 국방부에서는 성희롱 및 가혹행위 근절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여성 군인과 남성 군인이 동등하게 훈련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 고충 처리 절차의 투명화, 사건 발생 시 은폐 시도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이 검토되기 시작했다. 언론은 이를 군 개혁의 서막이라 불렀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이것도 지나가면 금방 예전으로 돌아갈 거다라는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다. 피해자의 변화. 김아린 일병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예전과 달리 표정이 단단해졌다. 병동에 있던 후임 여군들이 그녀를 찾아와 말했다. 하린 선배, 덕분에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에 하린은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도 목소리 내야 해. 그래야 변하니까. 장군 부인의 마지막 발언. 며칠 뒤 부대를 떠나기 전 장군 부인은 부대원들에게 말했다. 저는 한 사람의 아내이자 군인을 둔 가족입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군의 명예는 힘이 아닌 정의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훈화가 아니었다.
회의실, 병영, 식당에 있던 모든 이가 그 울림을 느꼈다. 파문은 끝나지 않았다. 사건은 법정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사회의 논쟁은 계속됐다. 국회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 논의가 다시 불붙었고 시민단체들은 군 내 인권센터 설립을 촉구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이번 사건이 있었다. 군 내부의 오래된 관행이 무너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사건이 발생할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군법회의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사건은 겉보기에는 마무리된 듯 보였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부대 안팎을 뒤흔들고 있었다. 언론은 사건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도했고 국회에서는 군사법원 개혁과 군 인권센터 설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다. 하지만 군 내부는 겉으로는 조용했어도 속으로는 반발과 긴장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군 내부의 반발. 몇몇 고참 간부들은 조용히 술자리에서 불만을 토로했다. 장군 부인 사건 이후로 애들 훈련시키기도 겁난다니까. 그렇다고 우리 보고 손 놓고 있으라는 거야? 이렇게 나가면 훈련 강도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야. 그들의 불만은 군 기강 약화라는 명목을 달고 있었지만 속내는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감이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은 간부들과 가까운 이들은 묵직한 불신을 품기 시작했다. 장군의 강경한 조치. 하지만 장군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매일같이 부대의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며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일회성으로 끝낼 생각 없다. 앞으로 모든 훈련과 생활관 운영은 기록으로 남기고 점검팀이 무작위로 확인한다. 이에 몇몇 장교들은 얼굴이 굳었고 심지어 전역을 결심하는 이들도 생겨났다. 피해자의 복귀. 김아린 일병은 오랜 치료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했다. 그녀의 등장에 생활관 공기는 묘하게 긴장됐다. 일부 병사들은 눈을 피했고 몇몇은 은근히 수군거렸다. 저 사람 때문에 분위기 완전 달라졌잖아. 하지만 하리는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후임 여군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훈련을 도왔다. 너희가 안전해야 나도 안전한 거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묵직하게 가슴에 박혔다. 가해자들의 살. 박태수 상병과 은폐 가담 간부들은 이미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그곳에서 태수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동료 수감자들에게서조차 외면받았고 면회 오는 이도 없었다. 한편 사건 은폐의 핵심 인물이었던 모중이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나는 명령에 따른 것뿐입니다. 상부의 지시가 있었어요. 그의 주장은 상관에 대한 폭로로 이어질 가능성을 품고 있었다. 부대 개혁의 실험. 장군은 부대에 상시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익명 신고함과 24시간 응대 가능한 상담 전화를 개설한 것이다. 처음에는 형식적인 제도라고 비웃던 병사들도 실제로 몇 건의 부당 대우 사례가 처리되는 걸 보면서 서서히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군대가 너무 물러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커졌다. 장군 부인의 영향. 사건 이후 장군 부인은 군 관련 비공식 모임과 포럼에 참석해 군 인권 개선을 꾸준히 주장했다. 군인의 사명은 전투력이 아니라 정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녀의 발언은 젊은 장교들과 병사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었고 일부는 그녀를 군의 양심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회의 시선. 한편 사회적으로 이번 사건은 군대 인권이라는 화두를 전면에 끌어올렸다. 언론은 매주 군 내부 부조리 고발 코너를 마련했고 시민단체는 집회와 토론회를 이어갔다. 하지만 보수적인 시각을 가진 일부 단체는 이를 군대 약화로 규정하며 반대운동을 벌였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히 한 부대의 문제가 아니라 군과 사회의 가치관 충돌로 확산되고 있었다. 군사법원 항소심이 열리는 날 부대 안팎은 다시 긴장감으로 휩싸였다. 법정은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군 관계자들로 가득 찼다. 이번 항소심은 단순히 피고인들의 형량을 다투는 자리가 아니었다. 군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와 지휘 체계의 부조리까지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항소심의 시작. 피고석에는 박태수 상병과 모중위, 그리고 사건 은폐에 가담한 또 다른 간부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초췌했고 일부는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고개를 들고 있었다. 변호인 측은 첫 발언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피고인들은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며 당시의 판단은 부대 기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여기저기서 한숨이 터져나왔다. 증언대에 선 할인. 김할인 일병이 증언대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저는 피해자이자 이 부대의 병사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제 개인의 상처로 끝나길 원치 않습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했고 폭행과 희롱, 은폐 시도까지 세세히 언급했다. 변호인 측이 반박하려 했지만 그녀의 증언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었다. 장군의 공개 발언. 그날 법정에는 장군도 증인으로 소환됐다. 그는 군복을 단정히 입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내부에서조차 약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 발언은 법정 안을 잠시 침묵하게 만들었다. 내부 균열의 폭발.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부대 내부에서는 긴장이 폭발했다. 일부 장교들은 장군의 강경한 태도에 반발하며 집단적으로 전역을 신청했고 그중 몇 명은 언론의 내부 불만을 폭로하기 시작했다. 이제는 부대 생활이 감시받는 기분이다. 아무도 서로 믿지 않는다. 그들의 목소리는 사회의 군대 기강 약화 논쟁을 다시 불붙였다. 판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태수 상병의 형량은 유지됐고 모중위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감형됐으나 군 복귀는 불가능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숨과 함께 여전히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여단장의 결심. 재판을 마친 장군은 부대 지휘관 회의에서 선언했다. 이번 사건을 끝까지 기록하고 교육 자료로 만들겠다. 누군가는 불편하겠지만 그 불편함이 변화를 만든다. 그 말은 곧 개혁의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경고였다. 장군은 항소심 이후 곧바로 부대 인권 강화를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문제로 끝내지 않고 군 전체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결심이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곧 거센 저항을 불러왔다. 개혁안 발표. 개혁안의 핵심은 세 가지였다. 첫째, 면회 외부인 접촉 시 모든 구역에 CCTV 설치. 둘째, 여군약자 보호 전담 인권관 신설. 셋째, 폭언 희롱 폭행에 대한 무관용 원칙. 그는 기자회견에서 단호히 말했다. 군은 국가를 지키는 조직이지만 내부의 약자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사명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반발의 시작. 하지만 부대 내부의 반발은 즉각적이었다. 일부 간부들은 사생활 침해와 지나친 감시를 이유로 개혁안 철회를 요구했다. 군대는 원래 거친 곳입니다. 이 정도로 예민하게 구는 건 오히려 부대 기강을 흐립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회의석상뿐 아니라 비공식 모임에서도 커졌다. 장군의 결단. 장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감시가 불편하다면 잘못할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는 반대파 간부들을 개별 면담하며 불법 부조리가 드러나면 즉시 징계할 것임을 경고했다. 할인의 변화. 김할인 일병은 여전히 회복 중이었지만 개혁안이 발표되자 표정이 달라졌다. 이제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인권관 신설을 돕기 위해 직접 교육자료 제작에 참여하기로 했다. 외부 압박. 군 외부에서도 반응이 뜨거웠다. 시민단체는 장군의 결정을 지지하며 군 개혁 촉구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는 군 기강 해체를 주장하며 맞불 집회를 준비했다. 언론은 이를 군 내부 개혁 전쟁이라 불렀다. 첫 충돌. 개혁안 시행 후 첫 달 한중대에서 술자리 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는 즉시 구속됐고 관련 간부까지 징계를 받았다. 이 사건은 개혁안의 위력을 보여줬지만 동시에 반대 세력의 불만을 폭발시켰다. 그림자 속의 움직임. 반대파 간부들은 장군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오래된 인맥과 정치적 연결고리를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장군의 과거 지휘 기록까지 파헤치며 작은 흠이라도 찾아내려 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서서히 장군을 향한 거대한 역풍을 준비하고 있었다.
밤하늘은 먹구름에 뒤덮여 달빛조차 땅 위를 비추지 못했다. 부대 안은 조용했지만 그 고요함은 곧 몰아칠 폭풍 전야의 정적에 가까웠다. 장군의 개혁안을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이미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의 손길은 생각보다 깊숙이 뻗어 있었다. 반대 세력의 중심에는 군 생활 30년 이상을 버틴 기득권 간부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장군의 개혁안은 자신들의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군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와서 애들 장난하듯 인권 타령을 해. 그들은 술자리에서 서로의 불만을 확인하며 결의를 다졌다. 계획은 간단했다.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 것. 가장 먼저 착수한 건 흠집내기였다. 그들은 장군이 과거 전방 사단장 시절 작전 중 부대원의 사고를 은폐했다는 익명의 제보를 조작해 언론에 흘렸다. 동시에 국방부 고위층에 로비를 걸어 장군을 조사 대상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장군의 참모 장도연 대령은 움직임을 눈치챘다. 장군님, 이건 단순한 반발이 아닙니다. 전면전입니다. 그는 곧장 내부 정보망을 가동해 반대 세력의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김아린 일병은 여전히 재활 치료 중이었지만 장군이 공경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저 사람들 제 사건 덮으려고 장군님까지 끌어내리려는 거잖아요. 그건 절대 안 돼요. 그녀는 사건 당시의 모든 기록과 증언을 정리해 국방부 인권위에 제출했다. 그리고 기자들에게도 연락했다. 이건 제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앞으로의 군을 위한 겁니다. 개혁안 시행 한 달 후 인권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희롱 폭행 사건 17건이 드러났고 그중 9건은 간부급이 가해자였다. 이 소식이 공개되자 반대 세력은 발끈했다. 군 기강이 무너졌다. 이제는 장병들이 상관을 고발하는 세상이 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개혁안을 군대 해체 행위로 몰아갔다. 언론의 공방전은 치열했고 장군은 매일 새벽까지 대책회의를 해야 했다. 그의 가족마저 괴롭힘을 당했다. 장군의 부인은 어느 날 집 앞에 놓인 협박 편지를 발견했다. 물러나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 그 순간 장군은 싸움이 개인의 명예를 넘어 생존의 문제로 번졌음을 깨달았다. 그때였다. 예비역 장성 7명이 공동 성명을 냈다. 군대는 변화해야 한다. 장군의 개혁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시대의 요구다. 그들의 공개 지지 선언은 여론의 흐름을 바꿔놓았다. 시민단체와 참전용사 모임이 장군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장군은 회의실에서 참모들에게 말했다. 이제부터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다. 그는 군 수사단을 동원해 반대 세력의 비리를 조사하게 했다. 불법 계약, 군 자재 횡령, 인사청탁 조사가 시작되자 몇몇 간부는 겁에 질려줄 줄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그들은 마지막 승부수를 꺼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 장군 탄핵 청원을 올린 것이다. 청원서에는 거짓과 왜곡이 뒤섞인 내용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군 측도 준비가 돼 있었다. 국방위 청문회 날 장군은 모든 증거와 피해자들의 진술을 공개했고 할인 일병도 증인석에 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강했다. 장군님이 없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청문회 이후 탄핵 청원은 기각됐다. 오히려 거짓 제보와 로비가 드러나 반대 세력의 핵심 인물 다수가 직위 해제됐다. 부대 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병사들은 조금씩 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말하기 시작했고 여군 숙소 앞에 설치된 CCTV에는 더 이상 불쾌한 장면이 찍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 보였지만 장군의 직감은 달랐다. 그는 장도연 대령에게 말했다. 아직 남았다.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는 놈들이. 실제로 해외 파병 부대와 연계된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고 그 끝에 누가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장군은 숨을 고르며 다음 싸움을 준비했다. 밤새 부대는 숨죽인 채 긴장을 감쌌다. 장군의 반격으로 내부 반대 세력 상당수가 무너졌지만 그 잔당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다. 더구나 이번에는 국내가 아닌 해외와 연결된 거대한 줄기가 뒤엉켜 있었다. 장군의 직감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장도연 대령이 새벽에 장군 집무실로 뛰어들어왔다. 장군님, 해외 파병 부대와 관련된 기밀 자금 흐름을 추적했는데 이상한 게 발견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중동 파병 부대의 보급 물자, 계약금 중 일부가 비정상적인 경로로 흘러간 정황이 있었다. 금액은 억 단위였고 중간에 가상의 군수업체가 껴 있었다. 장군은 눈썹을 찌푸렸다. 국내에서만 이 정도를 벌려놓은 놈들이 해외에서도 같은 짓을 했다는 거군. 문서 속 회사 대표 이름은 알마흐디 이브라힘. 한국군과 오랜 기간 군수 계약을 유지한 인물이라고 했지만 국방부 계약 기록에는 최근 3년간의 계약서만 남아 있었다. 하리는 이 이름을 보고 깜짝 놀랐다. 저 사람 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술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녀의 기억에 그 남자는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면서도 주변 간부들과 친밀하게 어울렸고 당시에도 수상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정보 분석팀이 자료를 더 캐내자 알마흐디는 사실상 반대 세력의 해외 창구 역할을 하고 있었다. 무기 부품, 보급 식량, 장비 수리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일부 간부의 비자금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이미 증거를 인멸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다. 서버 기록이 삭제되고 거래 증빙 서류가 불타 사라졌다. 조사 도중 장군은 더 큰 충격을 받았다. 해외 파병 경험이 있는 일부 중령, 대령급 장교들이 이 자금 흐름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장군이 과거 신임 중대장 시절 아꼈던 제자였다. 장군님,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끊으면 우리 파병 부대는 현지에서 고립됩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지만 장군은 쉽게 용서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이 외부로 새나가면 군의 이미지가 치명상을 입을 것이 분명했다. 국회 국방위 일부 의원은 장군에게 은근히 조용히 처리하라고 압박했다. 당신이 계속 파헤치면 군뿐 아니라 정부 전체가 곤란해집니다. 그러나 장군은 단호했다. 곤란하다고 눈 감으면 군은 더 이상 군이 아닙니다. 김아리는 병실에서도 노트북을 켜고 자료를 정리했다. 그리고 장군에게 말했다. 제가 직접 그 사람들 있는 자리로 가겠습니다. 알마흐디가 이번 달에 비밀 회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제안은 위험했지만 장군은 그만큼 현장 증거 확보가 절실했다. 결국 특수정보팀과 할인이 함께 움직이는 계획이 세워졌다. 회동 장소는 군 관계자와 중동 상인들이 자주 찾는 한 고급 호텔 연회장이었다. 할인은 통역관 신분으로 위장의 현장에 잠입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군 군복을 입은 몇몇 장교가 알마흐디와 은밀히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고 뒷문에서는 현금 가방이 오가고 있었다. 할인은 귀에 작은 녹음기를 꽂고 모든 대화를 녹취했다. 하지만 퇴장하려던 순간 알마흐디의 경호원 눈에 띄었다. 이 여자 어디서 본 것 같아. 할인의 심장이 요동쳤다. 경호원들이 다가오자 호텔 뒤편에서 대기 중이던 특수정보팀이 급습했다. 짧지만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고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다행히 할인과 팀원들은 무사히 빠져나왔고 녹취 파일과 사진, 영상이 모두 확보됐다. 녹취 속에는 간부들이 뇌물을 받으며 웃는 목소리, 그리고 알마흐디가 이번 거래가 끝나면 장군은 끝장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장군은 자료를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보인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지. 그의 시선은 창밖 어둠 속으로 향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인물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예감이 스쳤다. 새벽 5시 군 본부의 공기는 이미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날 밤 확보된 증거가 상부 보고를 거쳐 국방부 장관의 손에 들어갔고 그 순간부터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군 내부의 부패 고리를 세상에 드러낼 것인지 아니면 조직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덮어버릴 것인지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결정을 기다렸다. 장군은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파일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다. 녹취록, 사진, 현금 다발의 이미지, 그리고 알마흐디와 간부들이 거래하는 영상. 그 자료들은 군 경력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수준의 치부였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장도연 대령이 들어왔다.
장군님, 언론 쪽에서 이미 냄새를 맡았습니다. 국방부 쪽 누군가가 흘린 것 같습니다. 장군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터뜨린다. 주도권은 우리가 잡아야 한다. 오전 7시 국방부 상황실. 장군은 장관, 참모총장, 법무실장, 그리고 일부 국회 국방위원과 마주 앉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장교의 일탈이 아닙니다. 해외 군수계약, 비자금, 뇌물, 성희롱, 그리고 군의 명예를 더럽힌 범죄입니다.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위원은 고개를 저었다. 장군, 이걸 전면 공개하면 동맹국과의 관계도 해외 파병 부대의 안전도 위태로워집니다. 장군은 단호했다. 숨기면 더 깊이 썩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군 출입기자 한 명이 중동 군수비리와 간부 성추행 의혹이라는 단독 기사를 내보냈다. 기사에는 실명이 적시되진 않았지만 묘사된 정황은 내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었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순식간에 분노의 불길이 번졌다. 군이 아직도 이 모양이냐? 세금으로 월급 받으면서 해외에서 뇌물이나 챙기고 있었네. 국민 여론은 들끓었고 정치권은 불안에 떨었다. 사건이 커지자 부패 간부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다. 증거를 없애려 했고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다. 김아린의 병실 앞에도 낯선 남자들이 서성거렸다. 그녀가 전화를 걸자 군 헌병특임대가 즉시 출동해 그들을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들은 현역 부사관 출신의 사설 경호원이었다. 하린 씨, 당신이 살아있는 한 그 사람들은 안전하지 못합니다. 장도연이 무겁게 말했다. 장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았다. 군 검찰과 헌병대 그리고 국정원의 일부 인원을 합동으로 투입했다. 하룻밤 사이에 전국 7개 부대, 4곳의 군수업체, 그리고 12명의 간부 자택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했다. 금고에서 나온 현금 뭉치, 금괴, 심지어 고가의 외제차 열쇠까지 모두 부패의 증거였다. 압수수색 결과 해외 군수 계약을 관리하는 한 비밀 조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조직은 파병 부대의 보급을 미끼로 돈을 빼돌리고 그 돈으로 군 내부 인사들의 인사권까지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 배후에는 예비역 장성, 전직 국회의원, 그리고 알마흐디 같은 해외 인물이 얽혀 있었다. 부대 안에서는 충격과 분노가 동시에 퍼졌다. 평생 군에 몸을 바친 장병들은 자신들의 땀과 피가 몇몇 부패한 자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다. 이런 놈들이랑 같이 복무했다는 게 수치다. 차라리 언론에 더 세게 터뜨립시다. 장군은 병사들의 분노를 느꼈지만 감정만으로는 싸움을 끝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사건의 핵심 증인인 김아리는 드디어 공식 조사에 나섰다. 그녀는 면회실 희롱 사건부터 호텔 회동까지 자신이 직접 목격하고 겪은 일을 낱낱이 진술했다. 그들은 군복을 입었지만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익을 위해 움직이는 장사꾼이었죠. 그녀의 말은 조사관들뿐 아니라 그 영상을 지켜보던 많은 이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모든 조사 결과와 증거가 모였을 때 장군은 국방부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동료를 감싸지 않을 것입니다. 정의는 군복 위에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숨을 삼켰다. 그러나 장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해외의 그림자 세력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들이 언젠가는 다시 반격할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장군은 창문 밖 어둠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 싸움은 이제부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국방부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열기는 한겨울의 한기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부패 사건의 전모가 세상에 드러난 이후 국민들은 분노와 기대를 동시에 안고 있었다. 이제 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판이 시작되는 날이었다. 재판장은 군사법원 본관의 가장 큰 법정으로 지정됐다. 취재진은 물론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대표까지 방청석을 메웠다. 법정 앞 계단에는 군복을 입은 현역 장병들과 예비역들이 묵묵히 서 있었다. 김아리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전용 차량으로 법원에 도착했다. 그녀를 본 몇몇 방청객이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경의를 표했다.
장군은 국모를 깊게 눌러쓰고 무거운 표정으로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피고석에는 무려 12명의 고위 간부와 군수업체 대표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 중에는 면회실에서 할인을 희롱하던 중령, 해외 군수 계약을 주물렀던 대령, 그리고 알마흐디와 거래한 전직 장성이 있었다. 그들의 표정은 제각각이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자신이 무죄라고 믿는 듯 했고, 어떤 이는 모든 걸 포기한 듯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검찰 측의 첫 증인은 김아린이었다. 그녀는 담담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법정에 섰다. 저는 군인의 가족으로서 면회를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군복을 입은 자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부패와 범죄를 목격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법정 안이 술렁였다. 일부 피고는 얼굴이 붉어졌고 변호인들은 서둘러 메모를 적었다. 검찰은 녹취록, CCTV 영상, 그리고 해외 송금 내역을 차례로 공개했다. 대형 스크린에 비친 장면 속에서 피고들은 술에 취해 웃고 있었고 현금 다발이 오갔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다. 한 장병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다. 이게 우리 군의 현실이었나. 변호인 측은 필사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다. 해외 거래는 정상적인 절차였으며 피고들은 단순한 오해를 받았다거나 증언은 기억에 의존한 불확실한 진술이라는 주장이 이어졌다. 하지만 검찰은 즉시 반격했다. 그렇다면 이 송금 내역과 이 사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오해라고요? 피고 중 일부는 그 순간 표정이 무너졌다. 재판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TV와 인터넷 방송에서 법정 장면이 실시간으로 나갔고 댓글창에는 분노와 응원이 쏟아졌다. 저런 자들은 군에서 영원히 쫓아내야 한다. 할인 씨, 끝까지 버텨주세요. 국민의 관심은 재판 결과를 넘어 군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쏠려 있었다. 재판 3일째 해외에서 긴급 속보가 들어왔다. 알마흐디가 도주 중이라는 것이다. 그는 군수계약 관련 해외 계좌에서 수백만 달러를 인출하고 사막의 한 국가로 사라졌다. 장군은 이를 듣고 주먹을 움켜쥐었다. 놈이 사라지면 국제 공조 없이는 그 돈도 증거도 찾기 힘들다. 검찰은 즉시 인터폴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재판이 길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압박이 장군과 할인을 향했다. 밤마다 낯선 번호로 협박 전화가 걸려왔고 할인이 묵고 있는 보호 숙소 주변에서 의문의 차량이 발견됐다. 하지만 장군은 물러서지 않았다. 우리가 멈추면 다음 피해자는 또 생긴다. 재판 6일째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다. 그것은 군 내부 메신저 서버에서 복구한 대화 파일이었다. 계약 서류는 가짜로 꾸며 장군은 눈치 못 채게 하라. 그 메시지에는 피고들의 이름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방청석에서 누군가 끝났다라고 속삭였다. 재판은 이제 결론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장군은 알마흐디가 잡히지 않는 한 이 싸움이 완전히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할인과 함께 법원 옥상에서 도시 불빛을 바라봤다. 할인 씨, 우리가 이긴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깨끗해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은 누군가는 정의를 지켰다고 말할 수 있어야죠. 할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마흐디의 도주 소식이 전해진 이후 장군과 할인의 일상은 완전히 전쟁터로 변했다. 군사법원 안에서의 싸움이 끝나기도 전에 그들은 국경 밖에서 벌어질 추격전에 대비해야 했다. 인터폴 적색 수배가 발부됐지만 알마흐디는 교묘하게 국경을 넘나들며 발자취를 감췄다. 그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중동의 한 사막 도시였으나 그 이후 행방은 오리무중이었다. 장군은 직접 외교부 장관과 통화를 했다. 그자를 잡아야만 모든 거래의 흐름이 드러납니다. 지금 잡지 못하면 관련 자료와 자금은 영영 사라집니다. 외교부와 국정원 그리고 해외 정보기관까지 가세의 추적 작전이 시작됐다. 미군 정보부는 위성 사진과 통신 감청 자료를 제공했고 유럽 인터폴 본부에서는 알마흐디의 위조 여권 사용 기록을 추적했다. 할인은 이번 작전의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원으로 참여했다. 그녀는 알마흐디가 군수업체와 주고받은 이메일과 계약서,
그리고 암호화된 메시지를 검토하며 숨겨진 단서를 찾았다. 여기 사막의 회색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군수 장비 은닉 장소나 도피처를 뜻할 수 있어요. 그 한 문장이 새로운 추적 경로를 열었다. 추적팀은 사막의 회색집이 중동의 한 작은 항구 도시 외곽에 있는 고급 별장을 지칭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위성사진 속 회색 지붕과 고급 경호시설이 눈에 띄었다. 장군은 즉시 현지 정부의 작전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 정부는 경제적 이해관계 때문에 망설였다. 알마흐디가 해당 지역의 유력 인사들과도 깊이 얽혀 있었기 때문이다. 공식 절차로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었다. 결국 장군은 소규모 특수팀을 편성해 비공식 잠입 작전을 계획했다. 팀에는 UDT 출신 요원, 아랍어 통역관, 그리고 위성통신 전문가가 포함됐다. 작전 전날 밤 장군은 할인을 불렀다. 당신이 준 단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턴 위험합니다. 숙소에서 기다리세요. 할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봐야 합니다. 제가 끝까지 증언할 겁니다. 사막의 별장은 철조망과 무장 경비원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수팀은 새벽 3시 모래바람을 타고 침투했다. 위성통신으로 실시간 지도를 보며 이동했고 감시 카메라를 해킹해 경비 동선을 파악했다. 2시 방향 경비 둘. 지금이다. 순식간에 제압 후 침묵 속에 별장 내부로 진입했다. 별장의 지하실 철문 뒤에서 알마흐디가 발견됐다. 그는 고급 양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여권과 현금 다발이 들려 있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난 외교적 면책이. 그의 말은 장군의 냉혹한 한마디에 끊겼다. 여긴 내 왕국이 아니야. 알마흐디는 즉시 포박돼 전용기로 이송됐다. 귀국길 그는 끝까지 협상하려 했다. 내가 가진 정보 너희 나라에도 유리할 수 있어. 날 풀어주면. 할인이 차갑게 끼어들었다. 그 정보 이미 당신 컴퓨터에서 다 꺼냈어요. 그 순간 알마흐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마흐디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은 숨을 죽였다. 그는 거래 내역, 군 내부 부패 연계자, 그리고 뇌물 수수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이름들 중 몇 명은 재판을 방청하던 고위 장성들이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 대부분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중령과 대령은 군형법상 최대 형량을 받았고 전직 장성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알마흐디 역시 국제범죄 혐의로 장기간 복역하게 됐다. 판결이 내려진 순간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나왔다. 사건은 국내외 언론에 대서특필됐고 군은 대대적인 개혁을 발표했다. 장군은 그 개혁의 중심에 섰다. 할인은 군과 정부로부터 공식 감사장을 받았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었다. 저는 제 아들과 그리고 모든 군 가족을 위해 했을 뿐입니다. 법정 판결이 끝난 지 한 달 후 부대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군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와 권위주의를 고발한 사건은 모든 장병들에게 강렬한 경각심을 심어주었다. 하지만 장군과 할인은 알고 있었다.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승리로 끝나는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국방부는 전례 없는 규모의 내부 감찰을 발표했다. 군사경찰 감사관 그리고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군 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 첫 회의에서 장군은 굳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없앨 건 병영의 불문율입니다. 침묵과 묵인 그리고 권력 남용은 반드시 끊어야 합니다.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팽팽하게 얼어붙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환영받는 건 아니었다. 일부 간부들은 은밀하게 불만을 표출했고 장군의 개혁 의지를 쇼라고 조롱했다. 저분 이번에야 운 좋게 한 건 한 거지. 곧 잊혀질 거야. 그 말은 장군 귀에까지 들어갔고 그는 미소 한 번 짓지 않은 채 그 명단을 머릿속에 새겼다. 할인은 군 가족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군 내 성희롱, 부당 대우, 권력형 갑질 피해자들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혼자 싸우는 건 무섭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라면 누구도 우리를 무시 못해요. 그녀의 말에 눈시울을 붉히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할인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다.
당신이 뭘 하든 우리는 살아남는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 편지엔 발신인이 없었고 손글씨는 일부러 떨리게 쓴 듯 알아보기 힘들었다. 장군은 즉시 군사경찰과 국정원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편지 봉투의 우편 번호는 사건 당시 기소된 전직 대령의 고향과 일치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군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누군가 외부에서 대신 움직이고 있는 셈이었다. 장군은 직감했다. 이건 단순 협박이 아니야. 우리 개혁을 막으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다. 하지만 일부 보수 성향 매체는 오히려 장군과 할인을 공격했다.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내부 고발, 과연 옳은가? 그 기사는 댓글창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지지와 비난이 엇갈렸다. 반면 해외 언론은 이번 사건을 아시아군 역사상 전례 없는 부패 척결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유엔 평화유지군 관계자들은 장군을 초청해 군 인권 개선 세미나에서 연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 자리에서 장군은 말했다. 군대는 총과 칼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와 신뢰가 무너진 군은 스스로 무너질 뿐입니다. 그러나 귀국 후 장군의 차량이 귀가 도중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브레이크 라인이 절단된 흔적이 발견됐다. 군 수사당국은 즉시 고의 사고로 판단했다. 할인은 밤새 장군의 곁을 지키며 말했다. 이제는 나도 물러서지 않아요. 끝까지 가요. 수사망이 좁혀지자 전역한 지 오래된 한 전직 장성의 이름이 떠올랐다. 그는 과거 알마흐디와 무기 거래에 깊이 연루돼 있었고 재판에선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갔다. 그 장성은 현재 해외에서 은둔 중이었지만 여전히 군 내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장군은 그 장성에게 직접 영상 통화를 걸었다. 당신이 뭘 숨기든 끝까지 찾아낼 겁니다. 그 장성은 피식 웃으며 말했다. 젊은 친구, 군대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내가 무너질 날이 올 거다. 그 말은 협박이었지만 장군에겐 오히려 결심을 굳히게 하는 자극이 됐다. 19부의 끝자락, 장군과 할인은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라는 것을. 과거의 적들이 하나둘 그림자 속에서 기어나오고 있었고 이번에는 법정이 아닌 훨씬 위험한 곳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그날 밤 할인은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이 싸움 끝내야죠. 우리 손으로. 새벽 3시 장군은 비밀 회의실에서 군사첩보국 요원들과 마주 앉아 있었다. 방 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세계 지도와 함께 여러 장의 위성 사진이 펼쳐져 있었다. 목표는 아랍에미리트 북부 사막지대. 전직 장성이 은닉한 무기 창고와 자금이 이곳에 있습니다. 첩보국 요원이 차분히 브리핑을 시작했다. 작전명 블랙 호크 리턴. 목적은 단순했다. 장성이 은닉한 무기와 불법 자금을 확보해 국제군사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것. 그러나 방법은 결코 단순하지 않았다. UDT 출신 특수팀과 군사정보 요원, 그리고 장군 본인이 직접 현장 지휘에 나서기로 했다. 할인은 이 소식을 듣고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가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싸움이기도 해요. 이동 경로는 인천에서 카타르를 경유해 두바이로 그 후 민간 화물선으로 변장해 북부 해안으로 잠입하는 계획이었다. 첩보국 요원은 경고했다. 그 지역은 현지 무장 세력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면 누구든 표적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장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두바이 항구에서 장군 일행을 맞이한 건 오래전 군사훈련에서 알게 된 현지 정보상 하킴이었다. 장군님, 이쪽은 위험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내 가족을 지켜준 빚 오늘 갚겠습니다. 하킴의 도움으로 팀은 사막 깊숙이 은닉된 장성의 거점 위치를 확보했다. 거점으로 향하던 중 팀은 무장 트럭 2대에게 포위당했다. 총성이 밤하늘을 찢었고 모래먼지가 뿌옇게 시야를 가렸다. UDT 요원 박대위가 즉시 대응 사격을 펼쳤다. 우측 고지로 이동. 그들의 작전은 교과서처럼 완벽했지만 적들은 끈질겼다. 결국 30분간의 교전 끝에 적을 제압하고 전진할 수 있었다.
위성사진 속 위치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겉보기엔 버려진 유류 저장고였다. 그러나 하킴이 문을 열자 안에는 최신식 무기와 방탄 차량, 그리고 다량의 금괴와 달러가 쌓여 있었다. 하리는 숨을 삼켰다. 이게 다 군 자금이었단 말이에요? 장군은 차갑게 대답했다. 군 자금이 아니라 군을 팔아먹은 자들의 돈이죠. 창고를 조사하던 순간 무전기가 울렸다. 적 드론이 접근 중이다. 3분 내 공격 예상. 팀은 서둘러 증거를 촬영하고 일부 금괴를 회수했다. 동시에 폭발물을 설치해 창고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기로 했다. 첫 폭발음이 울리자 하늘은 불길로 물들었다. 적 드론이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팀은 사전에 준비한 지하 터널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 순간 지상은 폭풍처럼 무너져 내렸고 장성의 은닉 거점은 사막 모래 속으로 사라졌다. 카타르 공항으로 돌아오는 길 하리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끝난 걸까요? 장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오늘은 한 발짝 나아간 겁니다. 하지만 저 장성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를 노릴 겁니다. 귀국 직후 국방부는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군 내부 수사를 재개했다. 그러나 장군의 사무실에는 한 통의 짧은 쪽지가 도착했다. 넌 내 세상을 부쉈다. 이제 난 내 세상을 무너뜨린다. 장군과 하리는 서로를 바라봤다. 이번 싸움은 단순히 부패 척결이 아닌 목숨을 건 전쟁으로 번지고 있었다.